니네 엄마 월세 사니? 그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 마련해와. 예비 시어머니 최미란이 예비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끝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압구정 명품 부티크를 운영하는 그녀에게 허름한 동네에 사는 사돈은 그저 궁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함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갑과 을이 송두리째 뒤바뀌며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한남동 고급 빌라로 돌아온 최미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이 신발 왜 이렇게 불편해? 이게 얼마짜린데? 그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고 있던 값비싼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은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넓디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운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도 그녀의 신경질적인 심기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최미라는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창가에 서서 방금 전 끝난 상견례를 곱씹었습니다. 유행이 한참은 지난 듯한 투피스 정장과 브랜드 로고는커녕 어디 시장에서 샀는지도 모를 낡은 가방을 들고 나온 사돈이 될 여자 박정숙. 하지만 정작 최미란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행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몸에 밴 듯한 품이었죠. 가난하면 가난한 티가 나야 하고 없으면 없는 사람답게 주눅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최미란이 아는 세상의 이치인데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자신감과 품위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여자에게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아,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가난해 보이는 여자가 왜 이렇게 도도해? 깊은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얼마 후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믿는 아들 현수가 해맑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먼저 오셨네요. 지혜 잘 데려다주고 왔어요. 최미라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피곤하지?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최미란이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늘 상견례 분위기 정말 좋았죠? 지혜도 엄마가 자기를 참 예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하던데요. 현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의심도 없는 순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 순진에 빠진 것을 어찌할까?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들, 지혜 씨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주소요? 갑자기 왜요? 현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최미란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도 했는데 빈손으로 있긴 좀 그렇지 않니? 요즘 백화점에 애플망고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더라고. 그런 거 한 상자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아, 역시 우리 엄마야. 잠시만요. 현수는 어머니의 속셈은 꿈에도 모른 채 신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란의 눈에는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요. 엄마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 보낼게요. 그래, 고마워. 곧 최미란의 핸드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뜬 주소를 재빨리 눈에 새겼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경멸감으로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명품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감히 이 동네에 살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를 넘봐. 그녀가 차갑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겨들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수야, 엄마 백화점 좀 다녀올게. 과일 좀 사서 바로 보내려고. 네, 엄마.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집을 나선 미라는 백화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덕방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골목 안쪽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미라는 차에서 내려 익숙지 않은 동네의 퀴퀴한 공기를 마시며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성 중개인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서류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근처 빌라 시세 좀 여쭤보려고요. 최미란이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주소를 중개인에게 툭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이 빌라요? 가만 있어 보자. 근데 이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왜요? 그냥 시세가 궁금해서요. 전세나 월세는 얼마나 해요? 중개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컴퓨터 자판을 한참 두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없는데 이 건물과 비슷한 주변 시세를 보면 전세는 한 1억? 월세는 보증금 2천에 50만 원 정도로 나올 수 있겠네요.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소문이 돌긴 하는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전세가 1억이요? 최미란이 실소를 터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건물이랑 비슷한 매물로 한번 보여드려요? 아닙니다. 그냥 알아본 거예요. 됐어요. 최미라는 쌀쌀맞게 말을 끊고 몸을 돌려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중개인을 뒤로하고 그녀는 마침내 그 빌라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겉모습은 깔끔하게 페인트 칠되어 있는 건물이었지만 미란의 눈에는 그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집일 뿐이었죠. 가관이네, 가관이야. 내 예상이 딱 맞았어. 최미란이 팔짱을 끼고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보는 눈이 싸구려로 키웠나? 내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최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증거를 남기듯 건물 정면과 측면, 입구까지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건물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선 그녀가 뒤돌아서서 왔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골목길 바닥을 또각또각 날카롭게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도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집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하고 단정했습니다. 휴,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상견례 내내 자신을 답답하게 조여왔던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었죠. 옷장에서는 닳고 닳아 부드러워진 면바지와 편안한 남색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야지. 정숙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마침 문을 열고 나오다 그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오늘 상견례 하신다더니 잘 다녀오셨어요? 네, 이제 막 마치고 가게 나가보려고요. 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사장님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잖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숙이 이웃의 따뜻한 인사에 빙그레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이네 밥상이라고 쓰인 큼직하고 정겨운 간판 아래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노란색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직원, 은지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들로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창가 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된장찌개를 드시고 계셨죠. 오늘 손님 많았어? 정숙이 익숙하게 자신의 전용 앞치마를 목에 걸며 물었습니다. 네, 점심때는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진짜 불티나게 팔렸어요. 사장님 레시피는 정말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네. 저녁 장사 준비는 어떻게 돼가? 국물은 푹 끓여놨고요. 반찬은 조금만 더 채우면 돼요. 정숙이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한술 떠 맛을 보고는 천일염을 한 꼬집 더 넣어 간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야, 깍두기 동나겠다. 무 한 통 더 썰어서 버무려놔. 저녁에 손님들 많이 찾을 거야. 네, 사장님. 바로 할게요. 정숙은 주방을 진두지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파를 써는 칼질 소리는 경쾌했고 양념을 만드는 손은 저울 없이도 완벽한 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녀의 손끝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식당 문이 연달아 열리며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소주 한 병이요. 사장님, 오늘 국물 맛죽이네요. 밥 한 공기 추가요. 손님들의 힘찬 주문 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주방과 홀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살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주에 아들 데리고 또 올게요.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들 오면 서비스 많이 줘야지. 조심히 들어가요. 정숙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곤함 대신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어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섰고 정숙은 직원들과 함께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물로 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그녀는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오늘의 매출을 꼼꼼하게 장부에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고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김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숙이 의자를 권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차분하고 위험 있는 사업가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네, 사장님. 분기별 자산 현황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번 분기 임대 수익은 전 분기 대비 3% 상승했으며 현재 공실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1층 명품 편집샵이 계약을 연장했고 2층 프라이빗 레스토랑도 반응이 좋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김 실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층에 입점한 부티크 매장이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6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6달이나? 정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네, 사장님. 더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명도소송 준비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임차인, 이름이 뭐예요? 최미란입니다. 벨라부티크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철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란에 적힌 이름 석자에 멈춰 섰습니다. 최미란. 오늘 낮 불편한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 앉았던 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눈빛이 파도처럼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김 실장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정숙이 천천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 이 임차인과 관련된 서류 전부 다시 챙겨다 줄 수 있습니까? 최초 계약서부터 내용 증명 발송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네, 사장님. 내일 아침까지 모두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 보고는 내일 듣도록 하죠. 오늘은 이만 퇴근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 실장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깍듯하게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정숙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죠. 수십억 원대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박정숙이 수십억대의 세금 고지서에 담담히 서명하며 임차인 최미란의 이름을 곱씹던 다음 날 오후 정숙의 딸 지혜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곧 있을 결혼 생각에 연신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때 징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 화면에 반가운 이름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님이라고 저장된 최미란이었습니다. 지혜는 상견례 이후 처음 오는 연락에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긴 글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메시지에는 사진 파일과 함께 긴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예단 목록. 스위스 명품 시계 남성용 1개, 이탈리아 피사 명품 가방 3개, 프랑스 시사 명품 지갑 2개, 이탈리아 F자 명품 벨터 세트, 순금 반지 5돈 2개 시부모님용, 최고급 한우 세트 10개 친척 인사용,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록을 아래로 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게 다 뭐야? 지혜가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록을 몇 번이고 다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란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죠. 지혜 씨, 목록은 확인했나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예단의 격식이란 게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지. 어머니와 상해 후에 연락 줘요. 미란의 메시지는 한없이 상냥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차가운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단어를 골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목록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목록을 조금 줄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지 채 10초도 되지 않아 칼날 같은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부담스럽다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요? 우리 현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죠. 정돈이 없으면 그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던가. 월세 사는 거 맞죠?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낡은 빌라, 월세. 미란이 던진 경멸적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낡은 빌라라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지혜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속하게도 핸드폰은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미란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혜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그리고 예단 준비되면 물건마다 사진 전부 찍어서 나한테 먼저 보내줘요. 요즘 가짜가 하도 많아서 말이에요. 내가 직접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혜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온 그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최미란이 보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죠. 집에 도착한 지혜는 도어록을 누를 힘조차 없는 듯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네, 엄마. 지혜가 힘없이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정숙이 딸의 기운 없는 목소리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숙이 지혜의 옆에 앉아 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에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말해봐. 시어머니께서 예단을 준비하라고 목록을 보내셨는데 금액이 너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기가 죽었어?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명품 시계에 가방에 목록이 끝이 없어요.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혜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똑똑히 말해봐.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사는 이 집, 이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해오래요. 어차피 월세 사는 세입자 아니냐면서. 순간 정숙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을 그 여자가 직접 너한테 했어? 네, 문자로요. 지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 속의 오만한 문장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듯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 너 이 결혼 정말 하고 싶니? 정숙이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현수 씨를 사랑하는데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이런 시어머니를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어? 현수가 이런 엄마한테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돈이 문제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편이야. 엄마. 지혜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서리빨 같은 결심이 조용히 깃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난 지혜는 밤새 뒤척이다 결심을 굳히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지혜야, 아까 카페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현수 씨. 내일 시간 괜찮아요? 다음 날 그녀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먼저 나와 있던 현수를 발견하곤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현수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혜야, 여기야. 하지만 지혜는 그의 부름에 대답 없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간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현수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쏟아내듯 물었습니다. 현수 씨, 우선 앉아요. 지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먼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화면을 현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어머님께서 어제 저한테 보내신 문자예요. 현수가 고개를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예단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아래로 그의 어머니 미란이 보낸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어차피 세입자시잖아요. 가짜 살까봐 걱정되네라는 문구들을 본 순간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현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저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아니,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현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자책했습니다. 지혜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 씨,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아등바등 살아오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면서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셨다고요. 그런 우리 엄마를 당신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알아, 다 알아. 당연히 화날 만해. 내가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현수가 그녀의 손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지혜는 그를 피하듯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현수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 이렇게는 결혼 못해요.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당연히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당장 가서 지혜랑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야. 그럼 어머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실까요? 지혜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설득할게.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이건 명백히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현수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지혜야,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응? 현수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혜는 그저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지옥 같은 마음으로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왜? 미란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혜한테 보내신 예단 목록 문자요.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그거? 왜? 준비 다 했대? 엄마,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금액도 문제지만 어떻게 지혜랑 어머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 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내가 감히 라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뭐요? 내가 뭘? 빌라 보증금 빼서 마련하라고 하셨잖아요. 월세 사는 세입자라고 가짜 사올까봐 걱정된다는 말까지. 어머, 얘 좀 봐. 걔는 뭐 그런 걸 다 너한테 시시콜콜 얘기했니? 없는 집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만 평가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미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가? 이현수, 너야말로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사는 동화가 아니라고. 그 집이랑 우리 집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내 눈에는 그게 맞는 그림으로 보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어머님도 제가 뵌 분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해? 허름한 빌라 꼭대기층에 사는 게 훌륭한 거니?
이순진에 빠진 아들아. 내가 세상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 미란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당장 지혜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어머님께도요. 사과? 이 엄마가 내가 왜 그딴 애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잘못하셨으니까요. 엄마가 100번 잘못하셨으니까요. 현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현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어미한테 대들어? 계집애라니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웃기지 마. 그깟 사랑이 밥 먹여주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고 싶어? 내가 정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미란이 팔짱을 끼고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이내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미라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현수는 다시 지혜를 만났습니다. 같은 공원, 같은 벤치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혜야. 현수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시질 않아. 그럴 줄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도 남지 않은 체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계속 설득해 볼게. 분명 엄마 마음도 풀릴 거야. 내가 꼭. 현수 씨. 지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응? 현수 씨는 저랑 어머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지혜가 텅 빈 눈으로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벙긋거릴 뿐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사랑했지만 평생을 의지해온 어머니를 버릴 자신도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현수 씨는 어머님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아니,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겠죠. 지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슬퍼 보여 현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혜야, 그게 아니라 나는. 현수 씨, 저 이제 너무 지쳐요.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나 믿지? 현수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현수 씨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전화할게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혜야. 현수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차갑게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멀어지는 지혜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공원 위를 스산하게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공원을 맴돌던 그날 이후 한남동의 호화로운 빌라 안에도 스산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미라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핸드폰 화면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고한 세상이 아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바로 그때 딩동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객이었습니다. 미란이 인상을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강남 사교 모임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희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미란아. 나야, 희진이. 문 좀 열어줘. 희진은 뭐가 그리 급한지 화면 너머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희진은 호들갑을 떨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예, 너한테만 아주 살짝 말해줄 게 있어서 내가 숨도 안 쉬고 달려왔잖아.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앉아. 미라는 시큰둥하게 대꾸하며 희진에게 소파를 권했습니다. 아휴, 목말라. 찬물 한 잔만 주라. 물을 마시며 한숨 돌린 희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미란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미란아, 너 기억나? 며칠 전에 우리 브런치 하면서 내가 보여준 사진 말이야. 그 예비 사돈, 촌스럽다고 흉보면서 보여줬던 그분 있잖아. 박정숙 씨? 그 여자가 왜? 미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희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오늘 은행 최상위 VVIP들만 따로 부르는 극비 투자 세미나에 갔거든. 거기서 자산관리사가 이분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시는 저희 센터 최고의 숨은 VVIP 고객이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 거야. 희진은 침을 꼴깍 삼키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정보라면서 화면에 사진을 딱 띄우는데 세상에 며칠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 사돈 얼굴이 거기서 떡하니 나오는 거 있지. 이름도 박정숙으로 똑같고 그 사람이 바로 압구정 알짜배기 상가의 얼굴 없는 건물주였어. 다들 그분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희진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희진의 말을 듣고는 기가 차다는 듯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얼굴 없는 건물주? 희진아, 그게 말이나 돼? 어디 보여줘봐. 거기 핸드폰도 못 가지고 들어가. 근데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내가 그 여자 사는 닭장 같은 빌라 꼭대기층까지 직접 가봤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런 사람이 무슨 수백억 대 자산가야. 너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미란이 손사래를 치며 희진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희진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미란의 완고한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됐어.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조심해서 들어가. 미라는 사실상 친구를 내쫓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멋쩍어진 희진은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희진이 돌아간 후 미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미라는 곧장 핸드폰을 집어들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숙의 빌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그만이지. 잠시 후 화면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침을 삼키며 화면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소유자 박정숙 단독 소유. 말도 안 돼. 미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분명 박정숙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 이내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건물주는 맞네. 근데 고작 이런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하나? 이게 전 재산이겠지. 그녀는 순식간에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어디 보자. 전세금이 1억 초반이었으니까 건물 전체 가격도 기껏해야 10몇 억이겠네. 안 봐도 비디오지. 은행 대출 잔뜩 끼고 그 이자 갚으려고 저기 꼭대기층에 직접 사는 불쌍한 신세일 거야. 쯧쯧, 가난한 건물주라니 꼴불견이 따로 없네. 미라는 자신의 완벽한 추리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현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현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야, 어디 가니? 미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물었습니다. 나갑니다. 엄마랑 얘기 좀 해. 내가 그 박정숙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봤어. 건물주기는 하더라. 근데 말이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현수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 들어. 고작 그 낡은 빌라 하나 가진 게 전부라고. 그것도 대출이 잔뜩 끼어 있을 게 뻔하고.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달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사람을 돈으로만 재단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해가 지금. 현수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미라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출 내역이 어디 있더라?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담보대출 기록이 있어야 할 칸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지? 잠시 당황했던 미란의 머릿속에서 이내 새로운 자기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뻔하지. 신용불량자거나 세금 체납자라서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겠지. 차명으로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사채라도 썼을 거야. 틀림없어. 그녀는 완벽한 답을 찾아낸 사람처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야. 안 그러면 저런 허름한 곳에서 살 이유가 없지. 모든 게 설명되잖아. 미라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한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현수.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 최미란이 스스로 파놓은 무지의 구덩이 속에서 오만한 확신을 다지고 있을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막 끝낸 정숙이네 밥상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뒤편의 작은 사무실 정숙은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어제 김 실장이 두고 간 압구정 상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김 실장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정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과 함께 최신형 태블릿 PC를 든 김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정숙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지시하신 임차인 최미란 씨 관련 보고서 요청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김 실장은 두툼한 서류철과 함께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서류와 함께 사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자료? 정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정숙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임차인 최미란 관련 종합보고 영상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최미란 씨 매장 앞 찍은 동영상입니다. 관리인이 월세 때문에 방문한 장면입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약속하신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VIP 고객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잠깐 깜빡한 거 가지고 뭘 여기까지 찾아와요? 알아서 보내준다니까. 벌써 6개월이나 월세가 밀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알았다고요. 곧 처리해 준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영상 속 최미라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정숙은 아무 표정 없이 얼음 같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정지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한남동 빌라는 보증금 3억, 월세 1,500만 원의 렌트이며 이마저도 2달째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실장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신용 상태입니다. 신용정보사 조회 결과 신용등급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 이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은 모두 빚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보고가 끝났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끄고 정숙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즉시 명도소송 절차에 착수하여 강제 집행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보고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절차였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네. 하지만 사장님, 소송은 아직 이릅니다. 정숙이 김 실장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일단 법무팀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오늘 날짜로. 내용 증명이라면 이미 3차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정숙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이렇게 하세요. 연체된 임대료 전액 일주일. 단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땐 가차 없을 거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내세요. 김 실장은 사장의 단호한 지시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가자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단단히 잠갔죠.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고쳐 메고는 문을 열고 나가자 점심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미라는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압구정 부티크 벨라 안에서 마른 걸레로 진열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지만 가게 안에는 활기 대신 무거운 침체감만이 가득했죠. 오전 내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띵동. 그때 죽은 듯 고요하던 가게의 문이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미란이 화색이 돌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VVIP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우체부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미란 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미란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여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이라는 단어에 미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자 서명 패드 위에 자신의 이름을 겨우 적고 빳빳한 대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내용 증명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체부가 나가고 가게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미라는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를 쥔 사람처럼 봉투를 들고 가게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동산 명도 요구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최종 통지서.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미란의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최미란 귀하.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 총 3천만 원을 7일 이내에 완납하십시오.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에 착수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서류가 힘없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일? 안 돼. 쫓겨날 수는 없어.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건물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압구정 상가 관리하시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3층에서 벨라 운영하는 최미란인데요. 방금 내용 증명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최미란 사장님. 네, 저희 쪽에서 발송한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걸 보내요? 제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사장님, 이미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규정상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습니다. 일주일은 너무하잖아요. 한 달만, 아니 제발 보름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떻게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애절하게 변해갔습니다. 자존심도 뭣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임대인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정해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저 이 가게 문 닫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저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미란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제가 지금 일주일 안에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딸깍. 상대방은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란이 허탈하게 핸드폰을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3천만 원,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명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 든 카드와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던 주거래 통장에는 187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의 잔액을 모두 긁어 모아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행 앱을 열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붉은색 글씨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0원. 사유 고객님은 현재 신용등급 미달 및 과다 채무로 인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란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책상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져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강남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희진아, 나 미란인데. 미란아. 웬일이야? 저기,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전이 좀 필요해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 너 무슨 일 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내가 일주일 안에 무조건 갚을게. 제발 좀 도와줘, 응? 미란아, 정말 미안한데. 나도 얼마 전에 아들 유학비로 큰 돈이 나가서 지금은 여유가 없네. 알았어, 미안하다. 미라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머, 미란 씨. 나도 지금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은 좀 곤란한데. 다음에 여유 생기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5통의 전화가 모두 거절로 끝났을 때 미라는 핸드폰을 책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잘 나갈 땐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다들 나한테 등을 돌리네. 그녀의 입가에 자조적인 쓴웃음이 걸렸습니다. 미라는 넋나간 사람처럼 사무실 밖으로 나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압구정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최신 명품백을 든 여자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고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거리를 누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난다고? 미란의 눈의 끝내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명함이 담긴 상자를 꺼냈지만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책상 위에 놓인 내용 증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7일 이내라는 문구가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부티크에서 쫓기듯 빠져나온 최미란에게 한남동의 호화로운 빌라는 마지막 남은 피난처였습니다. 물론 그 피난처의 월세마저 2달이나 밀려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문 안에서는 아직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만 같았죠. 미라는 거실 소파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은 퉁퉁 부어오르고 핏발이 선 눈은 퀭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들과 그녀의 파멸을 예고하는 내용 증명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종훈이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왔어? 미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종우는 구두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뇌가 깊은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소파 맞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내용 증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종훈이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6달이나 밀렸어. 총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전부 내야 한대. 안 그러면 우리 쫓겨난대. 미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종훈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좀 해봐. 제발 돈 좀 구해줘. 여보. 응? 왜 말을 못해? 빨리 대답 좀 해보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당신 친구들한테라도 빌리든지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미란이 절박하게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종우는 아무 대답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아무 말이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휩싸여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미란아,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종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래? 우리 회사 부도 났어. 뭐? 미란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냐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3달 전에 최종 부도 처리됐어. 당신한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종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 달 전이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당신 지금까지 뭐하고 다닌 거야? 매일 아침 회사 간다고 양복 챙겨 입고 나간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 이곳저곳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돈 구하려고 발버둥 쳤어. 근데 안 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 종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끝내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재산은? 당신이 모아둔 돈은? 주식은? 재산? 종훈이 허탈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 같은 건 없어, 미란아. 전부 빚이야.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전부 합치면 10억은 넘을 거야. 10억? 10억이라고.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우리 곧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쫓겨나? 우리가 이 집에서? 미란이 눈에 보이는 쿠션을 집어 남편에게 미친 듯이 던졌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큰 소리 쳤잖아. 사업은 걱정 말라고. 당신만 믿으라고 했잖아. 나도 할 만큼 했어. 나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살아? 미란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이럴 수가 없어. 그녀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몸부림치며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라는 벌떡 일어나 화장대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펼쳐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도 영원, 이것도. 모든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이 선반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보석함을 꺼내 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부와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진주 귀걸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이깟 보석 몇 개로는 10억이라는 빚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보석함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미란이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종훈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돼. 다음 달 말까지 이 집 비워줘야 한대.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고급 빌라들의 불빛. 하지만 그 불빛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미라는 압구정 상가 건물 1층 로비에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던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 대신 밤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은 민낯과 수수한 옷차림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쪽 차가운 금속 간판에 정인 자산관리 사무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데스크의 여직원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3층 벨라 운영하는 최미란입니다. 건물 사장님을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목소리에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후 내선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최미란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실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을 단 5분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면. 미란이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관련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절차요?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죽게 생겼는데 그깟 절차가 뭐가 중요해요? 궁지에 몰린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장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연체된 임대료 3천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미란이 이성을 잃고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쿵소리를 내며 김 실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여직원이 경악하며 달려왔지만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런 그녀를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장님께서 이러시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시든지 선택은 사장님의 몫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실장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여직원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려한 차림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미란을 이상한 사람 보듯 힐끗 쳐다보고는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었죠. 미란은 핸드백에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내용 증명을 꺼냈습니다. 사형 선고처럼 찍힌 7일 이내라는 문구. 이제 이틀 남았어. 최미란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숙?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최미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단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예단이요? 최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예단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남았어요? 내일 오후 3시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세요. 위치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미란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곧 위치를 알려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예단? 최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예단을 준비했다는 뜻인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미란의 텅 비었던 눈빛이 탐욕의 불씨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자기 딸 결혼이 엎어질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요구한 예단을 전부 준비했을지도 모르잖아. 진짜 그 빌라로 대출이라도 받은 거야?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보냈던 예단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스위스제 명품 시계, 이탈리아제 명품 가방들, 순금 반지. 전부 현금화하기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저것들만 받아서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3천만 원은 우습지. 그걸로 가게 임대료 맞고 남은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하면 그래, 한숨 돌릴 수 있어. 최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꼭 받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예단을 받아내야만 해.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미란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 달리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만남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예단을 먼저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최미란은 계속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오후, 최미란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퀭해진 눈가를 두꺼운 화장으로 필사적으로 가리고 가장 값비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정숙이네 밥상 안에는 정숙과 지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정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지혜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겠죠?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 말고 엄마 옆에만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정숙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하지만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현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잔뜩 힘을 준 미란이 고고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단이라는 목표물을 향한 탐욕으로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 지혜에게 보낸 예단 목록과 그 안에 담긴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최미란 씨에게 직접 사과를 받기 위해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숙이 미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과? 예단을 준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엄마. 현수가 미란을 보며 어이없다는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미란이 갑자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현수가 경악하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시댁에서 예단 좀 준비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예단 목록도 문제지만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안을 모욕하신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고 있던 지혜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모욕? 내가 언제? 없는 걸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준 게 모욕이니?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마련하라고 하셨잖아요. 월세 사는 세입자라고 비웃으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 맞다. 그걸 우리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쳤더라. 근데 뭐가 문제냐고? 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혜가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 엄마가 뭐가 어때서요?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정직하게? 그래서 그 결과가 고작 그 낡아빠진 빌라 꼭대기층이니?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미란 씨. 정숙의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웠던 방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돌려 정숙을 쏘아보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어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저 들어보죠. 정숙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할 말 있지. 우리 현수는 당신네 같은 이런 궁상맞은 집안으로 장가 보낼 수. 궁상 맞다고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 미란의 앞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벨라 부티크 임대차 계약서. 선명하게 찍힌 글씨에 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최미란 씨께서 압구정에서 아주 멋지게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 그 계약서입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당신한테서 나와? 미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임대료 연체 독촉장 1차, 2차, 3차, 그리고 부동산 명도 요구 최종 통지서. 미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압구정 그 상가 건물, 주인이 바로 접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수도, 지혜도, 그리고 미란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란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건물주가 저라고요. 최미란 씨가 월세를 6개월이나 밀리신 바로 그 건물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미란이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류가 미란의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미란이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에 또렷하게 박혀있는 이름 석자. 수. 이럴 수가.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건물 하나만 제 것이 아닙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에, 서초에, 여기저기 자잘하게 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목록이라도 다 뽑아드릴까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이나 마련하라던 그 패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세입자라고 사람을 벌레 보듯 비웃으시더니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렸습니다. 미라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가 정숙과 지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현수 씨.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를 불렀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지혜야. 현수 씨, 미안해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숙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현수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현수군, 이만 어머니 모시고 가요. 정숙이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현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현수 씨 잘못 아니에요. 지혜가 끝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릎 꿇은 아들 현수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최미란,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던 최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속았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부서져라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뭐야? 결국 예단 준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 그럼 뭐야?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나한테 자랑하려고,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부른 거냐고. 그녀의 절규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이 남은 한 톨의 희망마저 제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고급 빌라 앞에 그 위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기사 2명이 마지막 남은 짐들을 묵묵히 트럭에 싣고 있었죠. 잠시 후 빌라 입구에서 미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색이 바랜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차림.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그녀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이 박스도 실어주세요. 미란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듯한 깊은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가 박스를 번쩍 들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남편 종훈이 집 안에서 마지막 짐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수척하고 지쳐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그래. 미란이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수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끌고 빌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부모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남남이라는 듯 곧장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야. 미란이 애타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수는 아무 대답 없이 캐리어를 트럭 짐칸에 던지듯 실었습니다. 고객님, 짐 다 실었습니다. 이제 출발할까요? 기사가 운전석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네, 출발해주세요. 종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빌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계절마다 최고급 꽃으로 장식되던 화려한 로비, 외제차들로 가득 찼던 넓은 주차장, 햇살을 바다 빛나던 고급스러운 대리석, 외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꿈결 같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자. 종훈이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장례 행렬처럼 이삿짐 트럭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은 화려했던 강남을 벗어나 낯익지만 낯선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낡고 낮은 건물들. 미란의 눈이 공포에 질린 듯 커졌습니다. 여기는? 트럭은 이내 익숙한 낡은 빌라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석 달 전 미란이 경멸과 조소를 가득 담아 쳐다보았던 박정숙이 사는 바로 그 동네, 그 빌라 건물의 맞은편이었습니다.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여기야? 왜 세상에 많은 곳 중에 하필 여기냐고. 이 동네가 보증금이 제일 싸.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이것도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구한 집이야. 종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예요? 트럭에서 내린 현수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훈이 아들의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사들이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이 동네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작 이런 동네에 살아? 라며 정숙을 비웃었던 자신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짐 어디로 날라드릴까요? 저기 보이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문 하나 있습니다. 종훈이 골목 안쪽 땅으로 꺼지는 듯한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마지못해 축축하고 어두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 창문은 있었지만 그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과 더러운 길바닥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방 구석에 자신의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짐들이 좁은 방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거실의 절반을 차지했던 이탈리아제 최고급 소파는 비좁은 현관 입구에 걸려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고객님, 이 소파는 도저히 안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려주세요. 폐기물 스티커 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훈이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들이 모든 짐을 내려주고 떠나자 좁은 반지하 방 안에는 세 식구의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짐들이 방을 가득 채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미란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미란에게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보러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미란이 중얼거리며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이 집에서 나갈 돈 하루라도 빨리 모아야죠. 현수야, 앞으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현수가 냉정하게 말하고는 자신의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우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라는 멍하니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편으로 박정숙이 사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된 빌라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집을 비웃었었지 저깟 낡은 빌라라고 초라하다고. 미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구인 광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주방 보조 구함, 마트 계산원 구함, 빌라 청소 도우미 구함. 미란이 무릎을 끌어안고 실성한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내 목 놓아 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현수는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려는 듯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줌의 햇빛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가족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무렵 담장 너머 빌라 옥상에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자신이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더 필요하세요? 계단을 올라온 딸 지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오늘 저녁에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괜찮은 거니? 응, 엄마. 괜찮아요. 아니, 아주 좋아.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 그때 끝내길 정말 잘했다는 거. 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잘 이겨낸 거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정겨운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지혜가 아래쪽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마트 앞 좀 봐요. 정숙이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낡은 유니폼 앞치마를 두른 최미란이 손님들의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은 오간데 없이 삶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허리를 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옥상의 정숙, 지혜와 허공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마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가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나? 화? 이제 그런 감정도 없어. 정숙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수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벌한 거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정숙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말이 맞아. 그래, 이제 저녁이나 맛있게 해 먹을까?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줄게. 좋아. 지혜가 토마토를 든 채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냈다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빨리 내려와. 응, 지금 간다. 정숙이 계단을 내려가자 집안에서 지혜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녀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웃음소리와 그릇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골목 아래 마트에서는 미란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빌라 옥상을 올려다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녀가 철컹 소리와 함께 마트의 셔터를 내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는 동네의 어둠 속으로 그녀의 지친 그림자가 힘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